나는 항상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내가 어디에 나타나면 대화가 잠시 끊기고 남자들은 시선을 피하거나 괜히 머리를 극적였다. 어떤 사람은 나를 당당하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차갑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단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가치가 어떤지 잘 알고 있었을 뿐이다. 그날 나는 짙은 다몰리브 색의 슬림한 니트 원피스를 입었다. 발목까지 오는 길이, 손목을 덮는 긴 소매, 허리를 감싸며 자연스럽게 흐르는 라인. 거기에 금빛 라인이 얇게 들어간 흰색 스니커즈, 그리고 작은 블랙 가죽 크로스백. 머리는 아침에 오일을 발라 살짝 웨이브를 넣어 두었는데 햇빛이 스치면 부드러운 광택이 돌았다. 나는 인천의 한 오래된 골목에서 프리랜서로 작은 홍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대학교 졸업 후 정식 취업은 실패했고 생활비를 위해 이런저런 일을 전전했다. 그날은 전단지를 나누는 날이었다. 야, 우리 팀장 괜찮은 사람이야. 일당도 바로 주고. 며칠 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옛 동기 지민이 내게 그렇게 말했다. 그녀의 손엔 건축 자재 회사 전단이 한가득 쥐어져 있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오늘 인천의 주택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다. 짧은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안에 검은 스타킹, 무릎 위까지 오는 타이트한 스커트. 굳이 편한 옷 대신 내 기분을 살릴 수 있는 복장으로. 한참 전단을 나누던 중 갑자기 골목 모퉁이에서 덮쳐오는 그림자가 있었다. 꺄! 거대한 진돗개 한 마리가 달려와 그대로 내 가슴과 복부를 눌렀다. 나는 뒤로 넘어져 스커트 자락이 조금 올라갔고 손에 들고 있던 전단들은 비에 젖은 바닥 위로 흩어졌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거친 숨과 함께 달려온 남자가 개 목줄을 잡아챘다. 키가 180은 훌쩍 넘는 단정한 셔츠 차림의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 그의 목소리엔 약간의 경상도 억양이 섞여 있었다. 이 녀석이 너무 반가워서. 묽진 않아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코트를 정리하며 일어섰다. 스타킹에 묻은 빗물과 먼지, 어색하게 삐뚤어진 스커트. 그 모습에 그가 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우리 집이 근처인데 마른 옷으로 갈아입으실래요? 딸이 두고 간 옷이 있긴 한데. 보통이라면 바로 거절했을 제안이었지만 비에 젖은 채로 남은 거리를 걸 생각을 하니 입술이 떨렸다. 그의 말투와 시선이 이상하게 믿음직했다. 그의 집은 전통 한옥을 개조한 2층 주택이었다. 마루엔 나무 향이 스며 있었고 작은 마당엔 감나무가 서 있었다. 그는 내게 회색 레깅스와 오버사이즈 티셔츠를 건넸다. 잠깐만요. 제가 따뜻한 차 준비할게요. 갈아입고 나오자 그는 부엌에서 유자차를 따르고 있었다. 내가 앉자 잠깐 시선이 내 다리를 스쳤다. 너무 빠르고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그 절제가 묘하게 느껴졌다. 잘 어울리네요. 그의 한마디에 차향이 코끝을 간지리며 이상하게 심장이 빨라졌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나를 감싸는 공기 같았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박준호라고 소개했다. 올해 42, 물류창고에서 일하며 혼자 산다고 했다. 그가 키운 진돗개의 이름은 하람.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그의 눈빛은 직접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나를 천천히 읽는 듯한 시선이었다. 비는 더 거세졌다. 그는 두툼한 담요를 가져와 내 어깨에 둘러주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이 살짝 내 목선을 스치고 지나갔다. 우연이었지만 나도 모르게 숨이 깊어졌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가끔은 이런 날 누군가랑 차 마시는 게 좋잖아요. 그날 나는 그 집을 나서지 않았다.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고
나 또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고요함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집안 공기는 나무와 차향으로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짙게 느껴지는 건 그와 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공기였다. 나는 준호 씨가 내게 준 담요를 감싼 채 그의 거실에 앉아 있었다. 한옥마루가 발바닥에 전하는 미묘한 온기, 벽에 걸린 옛 사진들, 장식장 위에 놓인 오래된 찻주전자. 이 모든 것이 나를 조금 다른 세상에 데려온 듯했다. 그는 부엌에서 뭔가를 정리하다가 내 맞은편에 앉았다. 진돗개 하람은 마루 끝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혹시 추우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따뜻해요. 나는 답했지만 사실 심장은 더 빨리 뛰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담요 끝에서 내 손목,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천천히 옮겨졌다. 그 절제가 오히려 자극적이었다. 나는 괜히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며 담요 속에서 다리를 꼬았다. 레깅스가 얇아 살짝 드러난 발목 위로 공기가 스쳤다. 따님이 입던 옷이라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오히려 편해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는 잠시 날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벽쪽장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이거 집에서만 입는 건데. 혹시 갈아입으실래요? 그가 건넨 건 도톰한 체크문의 남방이었다. 크고 길어서 원피스처럼 입을 수도 있는 길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옷을 갈아입으니 셔츠 끝단이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왔다. 위쪽 단추는 2개 정도 풀려 있었고 소매를 접자 손목이 드러났다. 전혀 노출이 없는데도 거울 속 모습은 묘하게 은밀했다. 거실로 돌아오자 그는 창가에 서 있다가 나를 보고 잠시 눈을 깜빡였다. 잘 어울리네요. 그 목소리가 조금 낮아져 있었다. 나는 담요를 벗고 소파에 앉았다. 셔츠의 천이 허벅지에 닿으며 부드럽게 스쳤고 순간 그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가 금세 돌아왔다. 커피 드실래요? 아니면 차로 할까요? 차요. 오늘은 차가 좋겠어요.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다. 차향이 퍼지는 가운데 그는 천천히 내 손목 쪽으로 손을 뻗더니 아주 가볍게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렸다. 그 단순한 동작이 심장을 한 번 크게 흔들었다. 사람이 이렇게 조용할 수도 있네요. 조용한 게 싫으세요? 아니요. 오히려 위험한 것 같아요. 그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무언가를 참는 기색이 있었다. 나는 머리를 숙여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셔츠기 사이로 스치는 공기, 무릎 위로 떨어지는 그의 시선, 그리고 우리 사이의 적당한 거리. 그 모든 것이 나를 더 뜨겁게 만들었다. 늦었네요. 비도 그칠 것 같지 않고? 그가 말끝을 흐리자 나도 모르게 대답했다. 그럼 좀 더 이따 갈게요. 그날 밤 나는 그의 소파 위에서 체크문의 셔츠를 입은 채 잠들었다. 하람이 내 발치에 웅크려 있었고 그는 멀찍이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옆에 있는 공기는 온기로 가득했다. 며칠이 지나도 그날 밤의 공기가 아직 피부에 남아 있었다. 체크문의 셔츠의 촉감, 차향과 나무 냄새, 그리고 준호 씨가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그 모습. 나는 다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나갔다. 이번엔 인천에서 조금 떨어진 부평의 상가 골목이었다. 바람이 차가웠고 코끝이 얼어붙을 만큼 공기가 매서웠다. 전단지를 나누며 골목 끝을 돌아서자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다. 진돗개 하람,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준호 씨였다. 또 만나네요. 내가 웃으며 다가가자 그도 미소를 지었다. 따뜻한 거 마시고 가요. 근처에 괜찮은 찻집이 있어요. 찻집은 작은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다. 창문 밖으로는 겨울비가 부드럽게 내렸고
실내는 은은한 조명에 국화차 향이 퍼져 있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집이 조용한 게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도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그 온기는 차보다 더 깊게 스며들었다. 아무 말 없이 우리는 손을 포개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나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내가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계단 아래에서 낯선 여성이 올라오고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에 진한 립스틱. 그녀의 눈이 나를 훑고는 준호 씨에게로 향했다. 이 사람이야? 그 목소리는 차가웠다. 수진아, 오해하지 마,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아는 사람? 그녀는 비웃으며 나를 다시 쳐다봤다. 그 시선 속에는 평가와 경계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굳이 무언가를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문을 닫기 직전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준호 오빠, 그 애 나보다 20살은 어리잖아. 이런 게 말이 돼? 내 일 아니잖아. 아니, 내가 상처받는 건 싫으니까. 그 목소리가 멀어질수록 내 가슴은 묘하게 서늘해졌다. 그날 밤 나는 준호 씨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미안해요. 원래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답을 쓰다 지웠다. 대신 체크무늬 셔츠를 꺼내어 입었다. 단추를 천천히 잠그며 그 온기를 다시 느끼고 싶었다. 그러나 이번엔 그 온기 속에 얇은 그림자가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로 준호 씨는 한동안 연락이 뜸해졌다. 하루에 한 번 오던 메시지가 사라지고 전화를 걸면 부재중으로 넘어갔다. 나는 일부러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괜히 그 거리를 좁히려다 더 멀어질까 봐. 그러다 5일 만에 그는 아무 예고 없이 내 아파트 문 앞에 서 있었다. 한 손엔 따뜻한 호떡 봉지, 다른 한 손엔 하람의 목줄.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고 눈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우리는 부엌에서 호떡을 나눠 먹었다. 설탕과 계피 향이 퍼지고 달콤함이 입안에 번졌다. 그는 조용히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그날 많이 불편했죠? 네, 하지만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제 문제 아니고.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내 쪽으로 손을 뻗어 손가락 끝으로 내 손등을 천천히 쓸었다. 그 단순한 동작에 온몸이 긴장됐다. 이 관계 진짜로 이어가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날 밤 그는 집에 가지 않았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가느다란 눈을 보았다. 하얀 조명이 눈송이 위에 반짝였고 그 빛이 그의 옆모습을 더 선명하게 그렸다. 그가 내 어깨에 살짝 기대며 말했다.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게 나한테는 너무 낯설어요. 왜요? 원래 나는 늘 누군가를 지키려다 결국 잃었거든. 그 순간 나는 그의 목선을 따라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보았다. 나는 천천히 그의 목 뒤로 손을 올려 셔츠 깃을 살짝 잡아당겼다. 놀라거나 물러서지 않고 그는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나한테서 도망치지 마요. 그 한마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란히 앉아 무릎이 가볍게 닿는 그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가끔 그의 시선이 내 허벅지에 머물렀지만 그는 끝까지 다가오지 않았다.
그 절제가 오히려 나를 더 흔들었다. 그때 복도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났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준호 씨, 여기 있죠? 여성의 목소리였다. 이전에 본 그 여자였다. 그는 숨을 고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당신 딸이 알면 좋아할까요? 그 말에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 쪽으로 다가갔다. 여자는 나를 보고 차갑게 웃었다. 재밌네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그녀의 말투엔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오래된 권리의식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알았다. 우리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 준호 씨의 연락은 완전히 줄어들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이 지나도 그의 카톡창엔 마지막 대화만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오늘도 눈 오네요. 그 메시지를 보낸 건 나였고 그는 읽지도 않았다. 나는 의도적으로 일을 더 많이 잡았다. 부평시장 골목, 인천항 근처, 송도의 상가들까지. 전단지를 나누며 사람들의 얼굴 사이를 스쳐 지나갔지만 눈은 늘 그를 찾았다. 혹시라도 하람과 함께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열흘째 되던 날, 우편함을 열자 작은 흰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필체를 보는 순간 심장이 한 번 크게 쿵 하고 울렸다. 준호 씨였다. 미안합니다.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내가 오히려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까 봐 두렵습니다. 그날 그 여자의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나는 여전히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먼저 멀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편지를 손에 쥔 채 나는 주저앉았다.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났고 그의 손끝이 스쳤을 것 같은 구겨진 자국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그의 동네로 갔다.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고 겨울비가 비스듬히 내리고 있었다. 전통 기와지붕 위로 물방울이 흘러내렸고 감나무 가지엔 마른 잎이 몇 개 남아 바람에 흔들렸다. 그의 집 앞에 서니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마당엔 하람의 발자국도 보이지 않았다. 불 꺼진 집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나는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그 차가운 금속감이 손끝으로 스며들었다. 잠시 그렇게 서 있다가 손을 천천히 놓았다. 돌아서려는 순간 골목 어귀에서 인기척이 났다. 검은 코트에 목까지 올린 머플러를 두른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내 쪽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 어깨 너머로 보인 옆선, 모두 준호 씨와 닮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부르지 않았다. 그저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장롱에서 그가 두고 간 체크무늬 셔츠를 꺼냈다. 품에 앉아 여전히 나무와 커피 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손끝으로 단추를 하나하나 만지다가 그날 밤 그의 눈빛이 떠올랐다. 조심스럽지만 깊었던 시선.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없음.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아주 낮고 떨리는 목소리. 혹시 아직 나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입을 열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다.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그때 창밖에서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열어보니 맞은편 골목 모퉁이의 검은 코트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하람의 낮은 짖음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